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루한 시장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크게 오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6월 21일자입니다. 일본의 어떤 언론에서 일본에도 상장 기업 무려 31개사가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이게 밝혀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요, 16개 상장사가 코인을 보유했는데 지금 이제 31곳, 뭐 거의 2배가 증가를 한 거죠. 암호화폐 보유 상장사들의 코인을 왜 들고 있으십니까? 물어봤겠죠. 첫 번째는 엔화가 너무 평가절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차원.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들고 있으면 가치만 떨어지기 때문에 코인을 쟁여놨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게 아직까지는 뭐 성숙하지 못한 일본의 암호화폐 회계 감사 기준도 재정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뭐 회계 기준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1곳이 코인 들고 있다. 비상장 기업은 지금 알 길이 없죠. 제 질문 이겁니다. 앞으로 또 3년 후에 코인 얼마나, 뭐 일본만 그러겠습니까? 이 상장 기업들이 코인을 얼마나 많이 놓겠습니까? 그럼 크립토 그때의 시가총액과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는요,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기관들이, 뭐 상장 기업들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은 중국, 한국, 싱가포르, 인도, 뭐 대부분의 뭐 선진국, 일반 기업들은 사실상 현재 코인을 이렇게 직접 보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코인이 오를 가능성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뭐 그 기업들이 뭐 법인 명의로 뭐 부동산도 사놓고 주식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일반 기업들이 코인을 보유하는 시대가 올까요? 당연히 오죠. ETF, 이더리움까지 다 승인이 된 이 마당에. 근데 그렇게 코인 보유가 상식적인 시대가 되면 큰 기회가 있다 없다? 그때는 없다. 그 시대가 오기 전에 크게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하는 코인 투자를 하는 목적입니다. 애널리스트 윌리 유, 뭐 유명한 친구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채굴하는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채굴자, 제가 이거 그냥 비유로 하면요. 좀비 채굴자, 지금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항복해야 되는데, 아직 버티고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2017년과 20년에도 비슷했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보시면 이제 해시레이트가 조금 주춤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제 반감기가 조금 지나서 2017년과 2016년 같은데요. 어찌됐건 2020년 이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NFT, 비트코인 위에서도 지금 뭐 오디널스나 인스크립션 이제 뭔가를 막 새겨가지고 비트코인에서도 그 NFT를 구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 그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채굴자에게 이제 갔거든요. 이런 수수료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채굴자들이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곧 있으면 하늘로 솟구칠 날이 뭐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뭐 코인 상장과 상패 자율 규제 마련에 모든 코인 거래소가 합심하겠다. 과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빅5 거래소가 모여서 자율 규제를 만든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빅5 플러스 다른 거래소까지 지금 힘을 합쳐서 자율 규제를 지금 만드는 거 이번이 처음이다. 자, 지금 그리고 금융감독원까지도 힘을 보탰다라는 얘기가 있죠. 얼마 전에 뭐 상패 찌라시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율 규제를 모여서 만든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 규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확실하지도 않은 기준인데 덜덜덜 떨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영어 세 글자로 FUD라고 합니다. FUD죠.
자, 몇 주 내에 저는 그래서 뭐 지금 과도하게 떨어진 알트코인들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뭐 상패뿐만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퍼드는 뭐 전쟁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전쟁이나 뭐 9.11 테러나 뭐 팬데믹이나 그때 당시에는 뭐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뭐 진짜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뭡니까?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아, 추억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쟁 났다라고 지금 시장이 확 떨어지면 우리는 그때 누시면 되겠죠. 자, 월간 스테이블 코인 송금 규모가요. 이제 월입니다. 한 달에 1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4년간 10배가 넘게 증가했다. 자, 그러면서 비자 카드의 연간 거래량과 비교를 하는데요. 한 달에 1조 달러가 넘었는데 비자 카드는 1년에 15조 달러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간 이 지금 속도를 봤을 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가 더 많이 송금을 많이 활용을 할까요?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송금 결제가 더 많이 일어날까요?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기는 게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얘네들은 뭘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까? 결제 송금 아니면 이제 뭐 대출을 하는 수수료로 먹고 사는 회사이죠. 자, 여기에서 미래의 돈의 흐름, 움직이는 곳이 뻔히 보이는 것에 수년 전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비자 카드만 지금 보셔도요. 70개 코인이 아니고요. 70개 코인 플랫폼과 이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코인은 뭐 스테이블 코인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카드에 자동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 들고 있는 사람들이 결제나 송금할 때 매우 이미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CBDC는 제가 괄호 열고 닫고죠. 아직 뭐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코인들이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를 통해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디 위에 얹혀진다? 스테이블 코인, 코인, 뭐 CBDC가 16개 고속도로, 뭐 테더까지 하면 20개가 넘어가죠. 그 고속도로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트론 기반 헤더 24시간 거래량이 비자 카드를 추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일 거래량이요. 지금 530억 달러는요.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0조 원입니다. 하루에 70조 원이 결제된답니다. 어디 위에서? 트론 위에서. 비자 카드는 420억 달러. 지금 100억 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트론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트론이요. 이제 그 송금 같은 거, 특히 해외 거래소 이렇게 날릴 때 스텔라도 좋지만 트론도 거래 그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뭐 거의 뭐 무료나 다름이 없고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굳이 비자 카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자 카드 그거 뭐 이제 신용카드 정산 받을 때 뭐 10일, 15일, 20일 기다려야 정산돼서 내 통장에 꽂히는 거 누가 비자 카드 쓰겠습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 쓰고요. 뭐 트론,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그런 고속도로 위에 올라간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어떻다? 매우 유망해 보입니다. 컨센시스, 뭐 이더리움 개발 주식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대표가 SEC에 나 추가로 소송할 거야 라고 밝힙니다. 사실 이거 그 재단에 대한 조사가 끝났거든요. SEC가 이제 뭐 조사 종결이라고 밝혔는데 이건 호재가 맞습니다. 이거는 환영할 일이 맞는데 만족할 수준이 아니랍니다. 함정 수사보다도 적절하게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 우리는 코인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고 투자자 보호 전략을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업계를 위해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실은요, 소송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컨센시스가 SEC한테 웰스 노티스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SEC가 컨센시스 소송을 했냐? 안 한 겁니다. 근데 굳이 컨센시스가 SEC를 지금 소송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굳이 조사가 끝났다니까요. 왜 업계를 위해 지금 소송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요. 리플 대표 빵형 있죠. 그레이스케일 전 CEO, 코인베이스 그 암스트롱
브라이언 암스트롱 대표랑 지금 똑같은 발언이에요. 내가 업계를 대표해서 SEC와 싸워서 이긴 곳 어디입니까? 트레이스케일 아닙니까? 리플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뭡니까? 뭐야 이거? 생각보다 규제 명확성 이거 시간 질질 끌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소송을 한답니다. 소송하면 최소 1년 가거든요. 규제 명확성이 오려면 이 지금 뭐 소송이 이게 지금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소송을 한답니다. 아하, 지연하기 전략을 지연 전략을 쓰고 있구나. 제가 봤을 때 다 그나물의 그 밥이란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크라켄이라고 하는 미국 거래소도 소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어떤 종류의 수익을 기대하며 뭘 산다면 그리고 생태계라는 논리, 그러니까 무슨 이코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 다 증권이다. 라고 지금 SEC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코인베이스도 지금 SEC 소송하잖아요. 생태계를 가진 코인은 다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이제는요, 그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 증권이다라는 정말 신박한 논리를 개발을 한 거죠. 자, 커뮤니티, 뭐 생태계라는 표현은요, 음악, 스포츠, 그렇게 치면요, 문화상품권도 생태계가 있습니다. 피카츄 카드도요, 그 나름 그 루트가 있어요. 유통 체계가 있고, 나이키 한정판 신발도요, 좋아하는 팬덤이 있고, 거기에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다 증권이라는 말이겠죠. 대단합니다. SEC 저는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크라켄과 SEC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를 투자 계약으로 봐야 된다. 판사가 헛다리를 짚고 있네요. 자, 크라켄이 지금 뭐 소송 좀 기각해 달랬는데 그냥 거절했다고 하고요. 코인을 투자 계약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본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크라켄은요, SEC에 공개 자료 제출을 지시하면서 디스커버리 절차, 이걸 리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서로 뭐 내고 보완하고 다시 내고 뒤집고 뭐 말싸움하고 디스커버리 절차에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게요, 생각보다 이거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물론 이러다 뭐 갑자기 뭐 합의가 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규제 명확성 흐지부진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거 아닙니까? 미국 대선 딱 끝나자마자 뭐 전후로 해서 코인 가자, 뭐 이제 금리 인하하고 바로 그냥 하늘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4년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25년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과거의 어떤 그 뭐 반감기 이전의 뭐 사이클, 뭐 유동성 사이클 여러 가지 봤을 때 알트코인 피크는요. 지금 현재 과거의 사이클이 맞다면 내년 한 9월이나 10월 정도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되지는 그건 뭐 가봐야 알겠지만 염두에 두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같이 지루한 장세에서는요.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조바심입니다. 조바심이고요. 미래에는 뭐가 가장 큰 적이 될까요? 특히 내년이 돼서 상승장이 오고 가격이 막 그냥 자고 일어나면 몇십 프로 올랐을 때는 탐욕이 가장 큰 적이 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죠. 미국의 코인 거래소 제민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요. 그 FTX가 그 망하면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곳, 뭐 DCG 그룹에 여기서 돈을 왕창 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FTX가 무너지면서 제네시스도 영향을 받고 거기에서 돈을 빌렸던 제미니라고 하는 거래소도 문을 사실 닫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 주는 서비스를 닫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고팍스도 영향을 받아서 돈을 아직까지도 못 돌려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2022년 11월 16일 반환을 뭐 일부 했다고 하지만 돈을 못 돌려줬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 돌려줄 수 있다. 준비 끝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때보다 코인으로 돌려줄 건데 237% 가격이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제미니 이거 이자 주는 이 출금 중단 사태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좋은 의미에서 보면요. 22전에 그토록 처절했던 테라루나 FTX의 사태가 하나씩 일단락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또는 뭐 내년 초 FTX 2.0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사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FTX가 이렇게 전 세계에 피해를 입혀놓고 재가동이 된다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찌됐건 여기가 재가동 되면요. 상승장이 다시 한번 열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더 헤이즈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트레이딩 전략은 뭐 그렇게까지 배울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타를 많이 합니다. 선물 옵션 뭐 거래사 창업자죠. 거래소. 뭐라고 하는지 그 논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국채 보유자들이 고금리 환경에 이 국채 팔고 있다. 실제로 운용자산 기준 일본의 5위 은행인 농림중앙금고에서는 연 10조 엔 이상의 미국 국채, 유럽 국채를 매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그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간다. 이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일본 은행의 채권 매입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FEMA 레포 기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대출해 줄 것이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자금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추가될 것이며 이는 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저 어쩔 수 없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바이 더 딥 하면 된다. 이 FEMA 레포 기구는요. 해외 중앙은행에게 통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뭘 빌려준다? 달러를 대출해주는 연준의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요. 전 세계 그 글로벌 경제는 지금 뭐가 이끌고 있다? 빚이 이끕니다. 그러니까 debt-driven economy라고 하잖아요. 이거 불가피합니다. 이자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빚이 많기 때문에 연준도 결국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근데 미 국채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명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면 FEMA 레포 기구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면 쉽게 말하면 미 국채 좀 사주세요. 그거 담보로 맡기고 달러 더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빚을 권유하는 사회 아닙니까? 연준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빚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이걸 뭐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고도 하는데요. 코인 투자는 필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3IQ라고 하는 캐나다의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북미 최초로 솔라나 선물 ETF 예비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선물 ETF 출시하기도 전에 이들의 현물 ETF를 출시했다. 사실요, 이거 뭐냐면요. 캐나다가 먼저 신청해서 승인하고요. 한참 있다가 미국에서 다 승인하죠. 그러면 솔라나 ETF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하지만 세이파트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폐쇄형 펀드에 더 가깝다. 그레이스케일이 운영 중인 뭐 신탁 상품이랑 비슷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판매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고 폐쇄형이면 이거는 사실은 ETF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첫 솔라나 현물 ETF는 맞는데 좀 큰 사건에서 하찮은 일로 성격이 바뀌었다. 야, 환매도 안 되는 게 무슨 ETF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러거나 저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요. 솔라나는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도 엄청 빠르죠. 그리고 파이어 댄서 업그레이드 속도에 밸리데이터 검증자를 추가합니다. 보안성도 올라갈 거고요. 수수료가 너무나 지금 낮습니다. 그리고 제휴, 뭐 파트너십이요. 뭐 비자 카드, 뭐 쇼피파이, 뭐 또 어디 그 브레이브 브라우저 솔라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 솔라나를 써요. 뭐 스테이블 코인도 다 이 위에 올라가 있고요. ETF까지 출시가 되는데 이더리움보다 2배 더 많은 이자 수익까지 줍니다. 물론 1년 후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코인 투자하고 있지만 그 이후 또 바닥에서 잘 잡아서요. 솔라나를 연금 코인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연금 코인으로 쓰려면요. 이게 없어지면 안 됩니다.
22년도 극악했던 그 최악의 하락장을 견뎠다. 저는 어느 정도 테스트를 잘 거쳤다라고 보고요. 상승 그 수익률 측면에서 비트 이더보다 사실 더 오르면 올랐지 덜 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자 수익은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자가 없잖아요. 이더리움보다 거의 2배 이상 준다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한 달간 센티멘트,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를 봤더니 근 한 달간 코인이 부정적이더라 이런 지금 그 여론이 있었다라고 하죠.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무려 150일간 횡보를 지속하고 있다. 강세장에서는 지금 가장 지루한 시기, 지금 강세장이라는 겁니다. 지루한 시기며 일반적으로 횡보가 길어질수록 더 큰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곧 있으면 뭐 파리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멀리 뛰기, 높이 뛰기 할 때요. 도움 닫기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더 멀리 높이 뛸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리에서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지금요, 도움 닫기 구간인 겁니다. 이 쉬어가는 게요, 이게 so natural한 겁니다. 모든 것이 쉬었다가, 그러니까 너무 과열이 되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또 한 번 너무 올랐나? 이러면 또 쉴 겁니다. 상승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조정 구간은 한 달이 아니라 2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이요. 과거 6월 17일자만 봐도 뭐 커브랄지 뭐 폴리곤이나 여러 가지 뭐 알트코인을 팔았었는데요. 그리고 뭐 보상, 에어드롭을 받았던 뭐 이더파일 같은 코인들을 팔았지만 최근에 봤더니 바이낸스로 거의 9천만 테더를 입금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코인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치 빠르고요. 감 좋은 친구 저스틴 선이죠. 이 친구가 샀다. 조금 한번 기다려 범직하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7월 2일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때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와이즈 예전처럼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광고 영상 공개가 됐는데요. 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빅 파이낸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시장과 달리 이더리움은 4시에 문을 닫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그 뭐 공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세이파트도 이더리움 ETF가 온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죠. 제가 볼 때 앞으로 코인 시장 단기적인 관건은요. 7월 2일자로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이 될지 말지의 여부입니다. 그 승인이 된다고 해도 얼마나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단기적인 관건이라고 보고요. 중기로 가게 되면 언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다른 비트코인이나 뭐 바이낸스 코인처럼 이전 최고점을 반드시 돌파해 줘야만 합니다. 이게 중기적으로 봐야 될 관점이다. 사실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올라가겠죠. 이미 지금 다 승인됐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될 일에 걱정한다 안 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모처럼 주말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오히려 뭐 날씨는 덥기 때문에요. 뭐 쇼핑몰이나 뭐 백화점이나 가셔서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